면역 체계가 튼튼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터이다. 그런데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해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다. 확실하게 여기는 색을 강조해서 윌리엄 리 박사께서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면역력이 강하면은 암도 물리칠 수 있다. 면역이 암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유전, 흡연, 환경, 몸에 나쁜 식습관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암을 일으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서 암세포가 생기는지 관계없이 암이 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악성세포가 면역기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은 채 포위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면역계는 알려진 건강방어체계 중에서 으뜸이다. 면역계는 배인 상처를 통해서 균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고 몸에 침범한 바이러스에 맞서고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기침으로 해로운 세균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 않게 지켜준다. 면역력의 진정한 힘은 암에 맞서서 싸우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요즘에는 암 환자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법으로 병의 증상이 차츰 사라지고 결국 엄청나게 심각했던 상태를 극복하고 생존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일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미세 종양이 끊임없이 생기며 그렇다도 그런 종양들 대부분은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커지려면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지만은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은 암세포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방어한다. 면역 세포에는 암을 포함한 적군을 아군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일선의 면역 세포들이 암이 커지는 기미를 포착하면 세포 공격을 요청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암을 죽이는 특별한 면역 세포가 일거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킨다. 때로는 암세포가 위장을 해서 면역 체계의 근무를 빠져나간다. 우호적인 단백질로 몸을 감싸서 면역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여기도록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눈에 띄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일반 시민들로 붐비는 틈 속에 섞여서 정체를 감추듯이 이렇듯 신분을 은폐한 암세포들은 몸집을 키워서 위험한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면역세포가 그렇네요. 면역력이 강하면은 어떤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라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걸 확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식하는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온갖 이런 것이 독소가 들어온다는 거죠. 때로는 암세포가 위장을 해서 면역체계의 검문을 빠져나간다. 우호적인 단백질로 몸을 감싸면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여기도록 쏘기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눈에 띄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일반 시민들로 붐비는 틈 속에서 정체를 감추듯이 이렇게 신분을 은폐한 암세포들은 몸집을 키워서 위험한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때는 면역계가 약해져서 암세포를 걸러내지 못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한다. 에이즈 같은 면역결핍증을 앓는 사람들이나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 기능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암이 발병할 위험이 아주 높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높다. 아주 높아요. 면역 억제라는 것이요. 이게 면역 억제를 하는데 어떻게, 참 건강하기가 참 장기 이식이 참, 문제가 크군요. 새로운 암 면역요법은 면역체계가 위험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 문제가 크군요. 자, 이렇게 면역치료법 중에는 암세포가 눈속임을 위해서 자기 주위에 둘러싸는 단백질을 차단해서 결과적으로 암세포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런 치료제들은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이 눈을 떠서 암세포를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활용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미국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90세에 악성 흑색종이라는 치명적인 피부암에 걸렸다. 암세포는 간그 뇌까지 전이되어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았다. 보통의 경험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 카터는 종양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쬐는 치료와 병행해서 키트루다 라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복용했다. 이 약은 면역체계가 종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고 치료는 곧 효과를 나타냈다. 뇌에 있는 종양의 항암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모두 사라졌다. 음악가이자 피아노과 교수였던 내 어머니는 82세에 자궁 내막암 확진을 받았다.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했지만 1년 뒤에 암이 심하게 재발해서 여러 장기로 전이됐다. 의료진은 종양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종양이 불안정성,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특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는 것은 키트루다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지미 카터와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도 극소량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면역치료를 사용했는데 면역체계가 모든 암을 깨끗이 제거했다. 면역체계가 모든 암을 깨끗이 제거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자 이 말인데, 그 외에도 암 환자와 주치의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획기적인 면역치료법들이 있다. 분리반출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는 면역세포를 채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헌혈과 비슷하다. 헌혈을 채취해서 T세포를 제거한 뒤에 남은 혈액 성분을 환자에게 다시 수혈한다.
T세포는 특수연구실로 보내서 유전적인 처리를 해서 카트 T세포로 만든다. 이 시술은 T세포를 제일 설정한 뒤에 그렇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면역요법으로 치료받은 모든 환자에게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치료로 암이 사라진 환자들의 경우는 그 효과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가 된다.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음식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역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식물들이나 그런 식품에 든 특정 성분들이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특정 식품들이나 그런 식품에 든 특정 식물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특정 성분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의사로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항암 병행을 해서 키트루다다 이런 잘 모르는 어떤 기술을,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의학적인 면에서 말을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특정 식물, 특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자, 한 잔 마셔가면서 자, 그렇군요. 이렇게 특정 식품,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교 과학자들은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생체 활성 물질인 엘라그산, 이것이 방광암 환자들에게 면역 감문 억제제, 예를 들면 키트루다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를 썩이는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관해서 1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키트루다 이런 기술이 있지만, 인간의 여러 가지 발전되는 기술이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건강을 위한 우리 음식 속에 있는 그 생리 활성 물질들이 이런 면역 감문을 밤, 석류, 호두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면역 체계는 분명히 건강 방어 체계의 중요한 기둥들이다. 면역 체계는 독창적인 패턴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면역 체계가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줄 수가 있다.
면역세포들은 위험 요소들을 색출해서 파괴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중요한 거지. 항암 같은 거는 정상세포를 건드리니까요. 몸이 건강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면역체계가 소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경보음이 울리면 즉각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한다는 거지. 준비를 한다. 면역체계를 평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관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니까요. 자, 면역 증강을 위한 초창기의 노력은 천년도 마마라고 알려진 전염병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였다. 천년두. 인류는 고대로부터 천년두의 고통을 받아왔다. 천년두가 있었다는 증거는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머리를 포함해서 이집트 미라들에서도 발견이 된다. 천년두. 천년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최초의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만질 때 시작이 된다. 바이러스는 몇 주 내에 온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 그에 따라서 발열 전신에 나타나는 수포,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감염자의 30%가 목숨을 잃었다. 천년두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흉터가 남고 눈이 감염됐을 경우 실명하기도 했다. 20세기만 해도 천년두로 사망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그런데 8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천년두는 공식적으로 퇴치됐으며 1980년대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온 인류에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역사적으로 선언했다. 이런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덕분에 나온 것이었다. 천년두가 없다는데 왜 또 요즘 천년두 두 종인지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의 방어 체계를 이용해서 천년두를 물리치자는 생각은 20세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 제위 시절에는 천년두가 유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강희제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자금성이 있는 가족과 군인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 황실의 의사들에게 천년두로 사망한 사람들의 피부에 말라붙은 천년두 상처 딱지를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친인의 병사들의 코에 바르라고 지시를 내린다. 천년두 상처 딱지에 노출되면서 면역체계가 가동되어 사람들에게 천년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참 임시 변통으로 만든 이 기법이 천년두 접종으로 알려지고 이후에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발전했다.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는 1796년에 천년두 접종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면역학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는다. 이후에 200년 동안 의학연구원들은 대중의 목숨을 위협하는 소아마비, 파상풍, 광견병, 수두, 볼고리, 콜레라, 디프테리아, 간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접종을 속속 개발해냈다. 이런 예방 백신들은 몸에 침투한 일부 침입자에 맞설 방어 능력을 면역체계에 일깨워서 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2006년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가다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2010년에는 전립선 암 치료에 쓰이는 백신 프로벤지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초의 암 치료 백신이 나왔다. 또 같은 해의 암 면역 치료법의 일종인 면역 관문 억제제 여보이가 흑색증 치료제로 승인받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을지 모르지만 면역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은 고작 지난 5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발견한 것들이다. 자, 그럼 이제는 면역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자.
우선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면역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면역 체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면역 체계의 구조는 면역 체계의 힘은 군대와 같은 조직 능력이 있다. 면역 체계는 마치 군대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유형의 변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에게 고유의 훈련 방식, 무기, 방어 기술이 있다. 면역 체계의 중앙사령부는 골수, 흉선, 비장, 림프절, 장 이렇게 몸의 4군데에 위치한다. 면역은 다시 골수, 흉선, 티임파구, 비장, 림프절, 장, 하나, 둘, 셋, 넷, 림프절, 비장과 림프절은 같이 연결되니까 비장과 림프절 이렇게 4군데에 위치한다. 4군데. 골수는 뼛속에 텅 빈 곳을 채우고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골수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골수는 조혈모 세포라고 불리는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몸의 거의 모든 면역세포를 만든다. 흉선은 가슴뼈 뒤에 자리한 기관으로 T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면역세포의 본거지다. 골수에서 형성된 T세포는 흉선에 와서 성장한다. 흉선은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춘기 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면역체계의 T세포는 주로 어린 시절에 생성되고 비축이 된다. 면역세포가 어른이 되면 흉선이 위축되고 지방세포로 대체가 된다. 그렇게 되네요. 비장은 몸의 왼편 위장 뒤쪽에 위치하며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는 주먹만 하다. 비장은 혈액을 보관하고 걸러낸다. 비장은 면역체계의 일환으로 거대한 림프절 역할을 한다. 비장에서는 B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든다. 외상으로 장기가 파열되거나 병에 비정상적으로 장기가 비대해져서 비장을 절제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비장이 없어서 예전처럼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한 상태이며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비장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면역이 형성되기가 어렵네요. 면역의 4번째 사령부인 장은 음식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3장에서 알아봤듯이 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본거지이기도 한데 이런 장이 면역체계에서 영향을 끼친다. 장이 면역방해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인 최근에야 알려졌다. 내가 의대에 다니는 시절만 해도 장의 면역 기능은 대체로 간과되었다. 자,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자, 이렇게 장의 슬라이드를 검토할 때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는데 교수는 아마도 맹장에 일정 역할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퇴화했거나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했고 그것이 당시에 통용됐던 지식으로 그때만 해도 장은 과소평가됐다. 맹장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잘라내버렸잖아요. 이런 의학에 칼을 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의학 속에 인류가 많은 고통을 당했네요. 그러나 이제는 장이 약 20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면역기관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장사령부에는 면역방어에 기여하는 성실한 면역세포들이 있을 뿐 아니라 장에 거주하는 건강한 박테리아들은 몸 전체에 포진한 면역세포들의 신호를 보낸다. 네 곳의 중앙사령부 외의 면역기능을 통제하는 기관들로는 편도선, 림프관, 림프절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곳의 중앙사령부 외에 통제하는 것은 편도선이 있고 림프관이 있고 림프절이 있다. 면역기의 군사들은
다른 건강방어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면역체계도 여러 구성원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하며 몸을 보호한다. 면역체계의 주요 세포들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면 2부에서 음식과 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면역기의 세포는 백혈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백혈구에는 호중구, 면역기 세포는 백혈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기구 5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이 5가지 백혈구는 혈중 개체수가 가장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순서를 나열한 것이다. 림프구는 사실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모인 집단이다. 주요 림프구는 T세포, B세포, NK세포 라고 한다. 내추럴, 자연살의 세포 3 종류가 있다는 거죠. T세포, B세포, NK세포 3가지 림프구에 있다는 거죠. T세포는 도움세포,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또 억제 T세포 3가지 또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그 밖의 면역세포들은 대식세포, 비만세포, 수지상세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면역체계 일환으로 각자의 건강을 지킨다. 이 세포들은 모두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항암제가 혈류에 있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골수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다시 항암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항암제가 혈류에 있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골수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참, 우리 한 분은 그래서 면역수치가 500에서 150까지 뚝 떨어지더라는데 그 참 좋은 면역기관을 그렇게 약화시키고 그렇게 항암을 하고, 한편 그 반대의 측면에서 음식이 골수에 있는 면역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과학자들은 일시적인 단식이 면역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연속으로 2일에서 4일간 금식을 할 경우 인체는 재활용 모드로 진입해서 넓고 오래된 면역세포들을 치워버린다. 그리고 음식이 다시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골수의 조혈모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면역체계가 다시 만들어진다. 면역체계가 다시 만들어진다. 면역체계의 2 종류, 빠른 것과 느린 것. 인간의 면역은 실은 서로 다른 2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 등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 그 첫 번째 침입자가 몸을 공격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신속한 대응이다. 이것은 침입자가 어떤 부류이든 매번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된 일률적인 체계로 내재 면역이라고 불린다. 내재 면역.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생기면 내재 면역이 작동한다. 동물의 90%는 면역 체계로 오로지 이런 면역 반응만 갖추고 있다. 2 번째, 반응 속도는 늦지만 훨씬 정교하다. 이 체계는 방어 체계를 정렬하기까지 약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일단 준비만 갖춰지면 침입자들의 아주 정교하게 조준해서 적응한다. 이것은 적응명령, 획득명령이라고 부린다. 획득명령과 내재명령인데 상대를 죽이는 특별한 세포로 방어하거나 말벌처럼 모여들어서 적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2가지 방식으로 주로 작동한다. 2가지 체계 모두 건강에 중요하다. 음식이 이 면역 체계들에 각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재 면역계, 염증의 주체.
어딘가에 베어서 상처 부위가 그 즉시 부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내재 면역 체계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목격했을 것이다. 내재 면역계는 몸에 침입한 침입자에 대응하는 최초의 대응 체계다. 이를테면 앞마당에 수상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재빨리 행동에 나서는 경비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재 면역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아서 차단한다. 내재 면역계는 육체적, 화학적, 세포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우선 피부는 침입자를 막는 외부 장벽이다. 입, 코, 기도의 체계 등 요소는 입 안에 들여오거나 호흡을 통해서 침입된 침입자들을 제거하는 화학전을 벌인다. 미생물이 입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위산이 용해야 한다. 기침이나 저치기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코와 폐에 들어온 외부 침입자들을 쫓아낸다. 내재 면역계 세포들은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외부 요소가 침입했을 때의 몸의 반응이다. 염증이 생기면 상처 부위에 특수한 면역세포가 나타나 벽을 쌓고 적을 특정 영역으로 몰아서 죽이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없앤다. 현장에 출동한 이 특수한 세포들은 식세포라고 한다. 참고로 식세포라는 뜻의 영어는 필라그로사이트, 격을스럽게 먹는다 라는 파고에서 유래했으며 호중구, 단핵구, 대식세포, 비만세포들이 식세포에 포함이 된다. 식세포. 식세포는 위험할지 모르는 미립지나 미생물을 먹어서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식세포와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잔해들도 먹어치운다. 식세포는 감염된 상처의 거름을 만들며 다른 면역세포들을 문제가 생긴 부위 쪽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과 열기가 생기는 것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다. 식세포 중에서도 특히 비만세포는 상처 부위에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데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게 만든다. 이때 확장된 혈관은 투과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체액과 단백질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서 조직이 부어오르게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인 고초열이 있을 때 눈이 충혈되면서 부어오르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항히스타민을 복용하면 이런 증상이 완화된다. 항히스타민. 그러니까 이 증상을 완화시켜 버리면 면역을 억제하는 거죠. 혈관 밖으로 흘러나온 단백질은 상처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하전 부교 화학 신호가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전식 발정이 일어날 때 혹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때의 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일어나는 호전 반응이죠. 자, 백혈구는 염증 반응 강도를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이런 화학 물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다. 인터페론은 간섭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에 걸맞게 바이러스 감염에 개입하고 NK세포를 포함한 다른 면역세포들이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다. 이 세포들에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견되면 NK세포는 특수한 단백질과 힘을 모아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막은 다음에 소멸시킨다. 이 임무가 완수되면 식세포 처리반이 출동해서 잔해를 먹어치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재 면역 반응은 단기간 동안에 진행되다가 며칠 내로 사라진다. 면역 반응을 정지시키기 할 때가 되면 면역 체계에서 생성된 인터루킨 10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서 상황이 종료되고 면역 방어 체계는 평상시 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염증이 진정되지 않으면 면역 반응이 만성적으로 나타나서 정상세포들이 손상될 수가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몸에 침입한 박테리아들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른바 항염증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몸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르다. 만성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다. 외부 침입자가 없어지지 않거나 또 자가 면역 반응으로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만성염증은 모닥불이 진화되지 않은 채 계속 타올라서 산불로 번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상황에 빗댈 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자. 자, 이렇게 염증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해야만 되는데, 계속되는 염증은 위험하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큰일 났네. 이걸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나?